방금 소개받은 신의철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섭외받은 게 한 2달, 3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요즘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주 시기가 뭔가 좀 시의적절한 주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약간 좀 슬라이드에 넣긴 했는데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제가 이제 정했던 이 제목은 사실은 제가 한 2달 전에 정했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역에 대한 진실과 오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이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역에 대해서도 뭐 광고에도 뭐가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면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제가 이제 면역학을 공부하는 면역학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면역에 대한 것만큼 또 일반 시민분들이 오해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이 면역에 대한 걸 약간 역사를 약간 섞어서 이 면역 우리 몸에서 뭐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제 작동을 하는지 그걸 말씀드릴 거고요. 뒤에 가서는 약간 질병이랑 관련된 걸 2가지를 이제 준비했는데 하나는 바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든지 이런 거와 또 면역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맨 마지막에는 이러한 면역하면 바이러스가 떠오르긴 하겠지만은 요즘에 또 하나 유행하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뭐 이런 사태 때는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면 가장 많이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암이거든요. 근데 암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면역항암제라고 그래가지고 면역학을 이용해가지고 말기암 환자를 뭐 완치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병원에서 시행되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 한 3, 4년 전부터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소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면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암에 대한 말씀도 드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면역이라는 거가 가장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있게 된 존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암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옛날부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늘 끊임없이 우리 몸을 침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대응하려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의식한 건 아니지만 진화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몸이 정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싸우다 보니까 정교한 면역 반응을 이제 발전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면역학의 속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문적으로 면역학이 발전하기 전에도 심지어는 옛날 우리 조상 선조들도 이런 거 알고 있었단 말이죠. 홍역이 한번 걸리면 홍역은 다시 안 걸린다. 이게 사실 면역 반응에 대한 얘기거든요. 면역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 했다 하더라도 옛날에 이런 것들도 옛날부터 알려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어떤 큰일을 치르면 홍역 치렀다 이런 얘기가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게 뭐 동양에만 또 그런 게 있던 게 아니고 이런 개념들이 옛날부터도 이런 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문서화된 그러니까 글로 남겨진 어떤 역사서에 써 있는 면역이란 말은 안 했지만 면역 현상에 대해서 딱 써 있던 가장 중요한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여기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그리스 시절에 이 전쟁사를 썼는데 이 당시에 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한 번 패스트에 걸린 사람은 2번 다시 같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근데 패스트가 약간 굉장히 위험한 병이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패스트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사망은 했지만 100% 사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다시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세 시대에 뭐 패스트가 유행했다 유럽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무슨 수도원 같은 데가 그런 병원 기능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치료제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설사 막 사망한 환자를 하더라도 그냥 옆에서 간호라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도 수도사들 중에서 패스트에 걸렸다가 이전에 나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그 일을 담당하게 했대요. 그거 자체는 면역 현상에 대한 뭔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류가 이제 학문이 발전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면역학이 좀 더 이제 이 현대화된 과학으로 돼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분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에드워드 제너라고 해서 여러분 제너 하면은 종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발명한 그런 그 백신을 하는 방법을 뭐 우리나라에 맨 처음 도입한 사람이 뭐 지석영 선생님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 이제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그냥 이거의 역사적 의미를 얘기한다면은요. 이때도 사실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이 제너라는 사람이 종두법을 이걸 하면은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원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것도 이제 경험적인 거로 알게 된 걸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개발은 했지만 원리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1800년대 초반 뭐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결론적으로 무슨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험적으로 이렇게 백신을 개발하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 더 이상 치명적이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결국 이건 한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한 거예요. 그 질병이 뭐냐 하면은 천연두라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천연두라는 질병이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를 천연두라는 게 약간 뭐 일본식 한자라고 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요즘엔 표준어를 뭐 두창이라고도 바꾸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천연두라는 게 좀 더 익숙하긴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어디 이렇게 길 지나다가 이런 분들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요즘엔 더 이상 그런 분들 못 뵙기 힘든데 이렇게 얼굴을 얽었다고 그러죠. 곰보 자국, 그러니까 마마 자국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저도 어렸을 때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되게 천연두를 앓고 이제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저절로 나은 분들입니다. 저절로 나은 건 좋았는데 사르셨지만 이게 이제 그런 흉터가 남은 거죠. 그래서 천연두가 그렇게 이제 그 흔적이라도 남았지만 그분들은 다행이었던 거고 옛날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천연두라는 그 질병 자체가. 그건 이제 뭐 동양이나 서양을 막는 하고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제너가 이거에 대한 백신을 개발한 거죠. 근데 그 백신 개발한 게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천연두는 이 사람한테 천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이거의 친척 바이러스, 친척이라는 게 좀 유사한데 좀 다른 거죠. 그게 소에 천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두. 우가 소잖아요. 우두 바이러스죠. 근데 이게 약간 친척이다 보니까 우두 바이러스는 사람한테 찔러줘도 감염은 되는데 사람한테 특화된 게 아니니까 감염은 되지만 약하게 감염이 돼요. 죽이거나 이런 물집만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물집을 따가지고 이거를 일부러 이제 백신을 여기다가 애한테 주는 그림인데 백신을 주니까 또 약간 유사하니까 이것이 여기에 면역이 되면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이제 이런 식의 원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이란 것도 이따가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백신은 사실은 가짜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아까도 제가 페스트에 걸린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걸린다. 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일부러 페스트를 감염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게 백신을 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가짜 감염을 시키는 게 백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때 이런 원리를 벌써 이용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근데 이제 면역학이 좀 더 이제 이 시대가 흐른 다음에 아까 언제라고 그랬죠? 18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면역학이 이제 진짜 이제 좀 현대화된 게 언제냐면은요. 1800년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요. 1800년대 후반이라고 치면은 한 1870 몇 년, 80년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면역학이란 학문이 저도 면역학을 공부한 면역학자지만은 이렇게 현대화된 것들이 딱 된 거는 150년 정도가 딱 됐어요. 150년이 됐는데 그 계기는 면역학은 좀 특이하게도 내가 면역학을 연구해야지라고 해서 면역학이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시작이 됐어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있죠.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파스테르 우유도 있지만은 이분이 프랑스 과학자로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이분이 막 백신 같은 걸 현대적인 원리로도 많이 개발을 하셨어요. 뭐 광견병 백신 이런 것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그 양대 거두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는 파스테르가 한 10 몇 살 정도 이분보다는 위인데 프랑스의 파스테르, 독일의 코흐. 근데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이에요. 나이는 이분이 좀 더 위긴 했지만 좀 더 연장자긴 한데요. 그래서 이 파스테르랑 이제 코흐가 이 당시에는 굉장히 라이벌이었대요. 여러분들 뭐 한국하고 일본은 옆에 있는 나라면서도 뭐 우리 이제 막 요즘에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외교적인 상황도 있지만은 사실은 좀 국민 감정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웃 나라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 프랑스랑 독일이 옆에 있으면서 막 전쟁도 여러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 국민 감정이 서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런 것까지 더해져가지고 과학자들은 그런 게 아니어도 과학자들끼리 내가 먼저 뭘 발견해야지 이런 거에 대한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거 더하기 말하자면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죠. 이런 막 연구에 있어서도. 그래서 파스텔하고 코우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럼 지금 현대 과학으로 봤을 때 그 과학의 업적이 뭐냐? 이분들은 어떤 균이 어떤 감염병을 일으킨다. 이거를 다 처음 밝힌 분들입니다. 뭐라 말하자면은 결핵이라는 병이 있는 건 그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뭐 기침도 하고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게 왜 생기는지 몰랐어요. 그냥 무슨 뭐 비위생적인데 살면 결핵이 생기는 건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건 거죠. 그런 관찰은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결핵균이란 게 있고 이 균이 바로 감염이 되면 결핵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이걸 발견하신 분들이 여기 코어 같은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는 막 인간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콜레라다 이런 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콜레라균을 발견하고 이런 게 서로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던 시대라 가지고 이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생물 사냥꾼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미생물 사냥꾼. 그러니까 미생물 사냥꾼이라는 게 그걸 이제 막 서로 이제 밝히는 거죠. 누가 이거의 범인이다. 막 사냥꾼보다 오히려 탐정이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런 실험도 했던 걸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다가 우연히 면역이란 걸 발견하게 된 건데, 이 원리가 사실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150년 됐다고 그랬는데 150년 전에 우리가 이미 알게 된 게 지금 알고 있는 지식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이때 어떤 세균을 발견했다고 하면은 이거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실험한다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생쥐, 뭐 요즘에도 마우스 같은 거를 생쥐들을 많이 실험에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무슨 균을 발견했는데 이 균을 주사를 하면은 이 생쥐가 그 감염 질환이 생기나 안 생기나, 이게 연구의 주제였던 거죠. 했는데 한 10마리를 감염시켰는데 막 10마리 감염이 된 거예요. 그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 5마리는 죽었네요. 5마리는 안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안 죽은 그 생쥐들이 있으면은 다음에 무슨 실험할 때 생쥐를 만약에 뭐 그때 뭐 사서 썼는지 잡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쥐도 어쨌든 구하기 힘든 건데 그거를 버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절로 나온 5마리가 있으면 실험에 또 쓴 거예요. 그거를 실험에. 뭐 이렇게 이제 처음에 모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왜냐하면은 지금에서 보면 면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이거에 한번 걸렸다가 저절로 나왔어요. 저절로 나오면은 다시 동일한 균을 여기다가 또 넣어줘도 감염이 안 돼요. 이게 아까 우리가 홍역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던 건데 이걸 실험실에서 이제 다시 알게 된 거죠. 이 균에 대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특이하다. 이걸 알게 됐는데 과학자들은 벌써 이렇게 한 가지 힌트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재미있는 실험들을 아주 막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거 알고 나니까 당연히 나온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야, 그러면 이 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절로 나오면 안 걸리네. 뭔가 어떤 지금 와서 봤을 때 면역에 힘이 부여받은 거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그러면 이 마우스에다 생쥐에다가 다른 병을 일으키는 균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이 힘이 있을까? 예방력이 있을까? 면역력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들 없을 것 같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균에 대해서만 면역이 생깁니다. 그거는요. 근데 이 당시엔 그걸 몰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는 면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면역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백신 하나 가지고 모든 병을 다 예방할 수 있게요, 지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백신도 다 각각의 걸 맞는 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지금은요. 이거 이미 150년 전에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지금 대학생들이 면역학 교과서에 배우는 그 면역학의 1장에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특이성이라고 그래요. 특이성. 무슨 특이성이 뭐냐? 내가 면역은 어떤 면역이라는 그 힘을 부여받게 되는데 감염에 걸렸다 낫고 하면은 이거는 A라는 균에 따로 돼 있는 거고 A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면역이 생겼다고 B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특이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걸리면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뭐 브레인이 이 뇌가 기억해서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기억과 같은 현상이 있는 거죠. 면역계는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이 면역에는 이 특이성과 기억이 있다. 이걸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교과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또 재밌는 실험을 과학자들은 한 번 뭔가 재밌는 거리가 나왔으면 계속 이제 막 변주적인 실험을 하는 거죠. 야, 그러면 여기에 뭔가 이 걸렸다 나왔기 때문에 뭔가 얘네들한테는 면역이라는 뭔가 파워가 힘이 지금 부여된 거죠. 생긴 거죠. 그럼 이 실체가 뭐냐는 거죠. 이 정체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 있는 이거는 이제 새로운 생쥐예요. 새로운 생쥐인데 아까 면역이 생긴 이 생쥐에서 뭔가를 이 생체의 물질을 따가지고 이를 넘겨주면 얘처럼 면역의 힘을 부여받게 될까? 이게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 실험을 하라고 한다면은 어떤 물질을 이 생쥐로부터 이 생쥐한테 넘겨줄 것 같으세요? 한번 실험을 해본다고 한다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피죠, 피. 왠지 피에는 그걸 이제 옮겨주기도 쉽고 실제로 피를 옮겨봤어요. 피를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피를 뽑으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피가 굳어요. 그러면 피에
약간 물 성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약간 노리끼리한 이제 액체로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혈청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때는 그걸 넘겨줬어요. 혈청이라는 거를 이제 그 피의 물 성분인 거죠. 액체 성분인 거죠. 이제 그거를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다시 여기다 했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의 힘이 넘어간 거죠. 이게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는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연구를 더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지금의 시각에서 보는 게 더 많이 알게 돼서 보니까 이때 피에 있는 모든 성분이 다 이걸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피에 우리가 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항체. 바로 이때 이 감염이 됐다가 저절로 나면 항체가 생기고 이 항체가 피를 그 혈청을 넘겨주다 볼 때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 면역에 대한 힘이 이제 넘어가서 다시 이걸 감염시켜도 얘는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항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실제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이 단어 많이 쓰이시죠? 나는 B형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백신 맞았는데 내 친구는 생기는데 나는 항체가 안 생긴대.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항체가 바로 이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지금에 와서 언어로 보면은 항체인데 그때 이제 150년 전에 항체인지 몰랐고요. 이 항체라는 실체를 알게 된 건 한 100년 전, 뭐 이럴 때부터 알게 된 이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도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항체라는 게 있으면은 항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궁금하시긴 하죠. 이것도 이 아주 막 분자적으로 기전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전이 뭔지 아세요? 이게 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여러분들 이제 항체를 보통 이렇게 모식적으로 그릴 때 이렇게 Y자처럼 보통 많이 그려요. Y자처럼. 여기도 뭐 제가 Y자처럼 그렸는데 사실 항체의 가장 근원적인 역할은 여기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다면 항체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냥 말하자면은 물고 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요. 좀 너무 좀 제가 좀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하긴 했는데 실제로 거의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게 어떤 바이러스거든요. 그냥 제가 모식적으로 그린 거지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진짜 감염이.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몸에 들어와서 세포 안까지 들어가야지 이제 감염이 되는 건데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항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잡아줍니다. 못 들어가게. 말하자면 그냥 물고 늘어지는 작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항체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닌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원초적인 그런 작동 기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까 150년 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요즘에 여러분들 막 노벨상 이런 것들 한참 관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노벨상이 1회가 1901년도에 수여가 됐어요. 1901년도에. 근데 이때 이 1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에밀 폰 베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까 그 프랑스 쪽이 아니고 독일 학파 코흐의 제자예요. 아까 코흐 아까 기억하시죠? 그 사람의 제자인데 혈청요법 연구로 디프테리아에 걸린 어린이들을 치료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때 혈청요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현대 언어로 하면 항체요법이에요. 항체요법으로 디프테리아에 걸린 어린이들을 치료했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디프테리아는 더 이상 무서운 병은 아닌데 그 당시엔 되게 무서운 병이었어요. 1900 그러니까 800 몇 년, 90 몇 년 이럴 때요. 100년, 120년 전이죠. 디프테리아에 걸리면 특히 소아이들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 한 40%가 사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요. 그랬는데 걔네들한테 디프테리아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넣어줬더니 그 사망률이 반으로 줄었답니다. 20%로. 그러니까 그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은 저희가 나중에 제가 강의 중간에 나오는데 항체를 내가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들 이런 데 있죠. 뭐 삼성 바이올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거 회사 들어보셨잖아요. 이래서 만들 수가 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요. 저희가 항체를.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장으로 뭘 이용했느냐? 말을 이용했어요. 말에다가 디프테리아 그 균의 독소를 넣어줘서 말이 항체를 만들게 하고 말의 피를 뽑아가지고 말이 공장인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말의 혈청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애들한테 치료제처럼 준 거죠. 사실은 이게 약간 좀 말의 혈청을 약으로 썼다니까 이게 현대적인 약 개발에서 무슨 현대적인 뭐 식약처, FDA 기준에 안 맞아요. 이건 안 맞는데 원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현대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현대적인 걸로 이제 넘어오는데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면역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점점 오늘 강의를 드릴수록 약간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에 딱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여러분들 피에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있는 거 들어보셨죠?
이 피에 있는 백혈구가 바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데, 백혈구는 통칭해서 그 면역세포를 얘기하는 거고, 백혈구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막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슬라이드부터 나오는데요. 이 면역세포들을 약간은 좀 의인화해서 제가 좀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린 게 뭐였죠? 항체였죠. 항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는 게, 균도 막 우리가 3가지 정도 다른 침입자가 있다고 한다면, 균의 종류가 다른 거죠. A, B, C 뭐 다른 균들이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항체 모양이 제가 미묘하게 다 다르게 그려놨죠. 그러니까 균마다 다 종류가 다르면 다 모양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잡아주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특이성이라는 걸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아까 특이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특이성의 거울상에 대한, 이거가 있으려면 또 반드시 이게 같은 개념인 거가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항체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 항체라는 게 있지만 항체 하나하나를 보면 다 모양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항체는 A 바이러스에 대한 거, 어떤 항체는 B 바이러스에 대한 거, 어떤 건 뭐 A 균에 대한 거,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제 항체들은 이렇게 다양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이게 다 이제 100년 전에 활동하던 분들인데 면역학의 기초가 그때 이제 밝혀진 거죠. 이분도 그 코 쪽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 쪽 그쪽 학파의 분인데, 이분이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를 하나 더 덧붙였어요. 이 면역은 이 당시에 이제 잘 아주 자세한 건 아니지만은, 면역은 내가 뭐 아주 정확히 아직은 잘 모르지만, 면역은 그 존재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나하고 남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면역 반응은 막 항체 같은 게 내몸에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침입자에 대해서, 내가 아닌 남에 대해서 생겨야 되는데, 내 몸에도 뭐 단백질도 있고 막 내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와 남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미 이분은 굉장히 예언자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이러한 그 면역 현상이 나에 대해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게 면역기가 잘못 작동하면, 이걸 이분은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말하자면 일반 시민을 위한 어떤 강좌를 말씀드렸지만, 이 4가지를 제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는데, 이거가 보통 대학 교과서에 나오는 면역학의 1장에 있는 내용이 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대학 면역학까지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렸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가 아까 의인화해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항체들은 누가 내는 거지? 그러니까 항체들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건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백혈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엔 백혈구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B세포라고 하는, B세포라고, 이건 우리말로 따로 번역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B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B세포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특이합니다. 제가 여기는 어떻게 이제 의인화해서 그런 건 뭘로 했죠? 총을 쏘는 저격수처럼 제가 해놨어요. 왜 이렇게 비유를 해놨냐 하면은, 이 세균들이나 뭐 바이러스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기 모식적으로 그린 거지만 삼각형, 동그라미, 육각형 이런 물질들이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막 떨어져 나옵니다. 나오면은 만약에 이번에 이 A라는 균이 감염이 됐으면은 삼각형 물질이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오는데, B세포들은 자기 세포 위에 이 항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항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다양성의 원리에 따라서 B세포들마다 다 항체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다르니까 이게 A라는 균이 나오면 삼각형이 딱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삼각형에 딱 맞는 거를, 항체를 가진 B세포랑 딱 만납니다. 그러면 이 세포만 막 활동을 시작해요. 활동하면 얘네들은 아까 여기 자기 붙어있는, 자기한테 딱 박혀있는 이 항체들을 이제 물에 녹은 형태로, 피의 그 혈청에 녹은 형태로 얘네들은 막 생산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 항체는 피를 타고서는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어요. 피는 아무 데나 다 가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냥 거기 녹아서 가가지고, 이게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이 여기에 있건 저기에 있건 상관없이 다 전신을 흘러가가지고 거기서 아까 제가 물고 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B세포는 그 현장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B세포는 그냥 현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체를 자꾸 그냥 이렇게 내보내면 그 항체가 피를 타고 가가지고 가는 거고, 심지어는 이건 이제 실험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생쥐의
피를 뽑아가지고 혈청을 딴 생제도 그 넘어가는 거죠. 그 항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가진 면역 시스템에서 제가 면역 세포들을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가장 강력한 면역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백신 맞았을 때 항체가 잘 생겼냐 안 생겼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사진 몇 개 보여드리지만은 거의 다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모양 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예.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건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실제로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는 막 나중에 진짜로 이 항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게 막 70년대에는 막 항체 화학적 구도를 밝히게 되고 막 1900년대를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던 차에 잠깐 다시 과거로 돌아갈게요. 이제 항체를 해서 현대까지 넘어온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거가 면역 세포들을 하나씩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비세포 지금 하나 소개시켜 드렸어요. 비세포. 그리고 비세포가 아니라 항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면역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또 있습니다.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이분의 이름이 뭐냐? 메치니코프입니다. 메치니코프. 여러분들 메치니코프 하면 그 유산균 음료 광고 때문에 많이 유명한데 그 이분이 무슨 불가리스 뭐 이런 이런 그 연구하신 건 맞는데 이거는 이분이 그 생애 후반에 연구를 좀 하신 거고요. 그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 노벨상을 받은 그 주 업적이 그런 그 유산균 연구는 아니었어요. 이분은 바로 이 면역학 연구를 이제 하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발견한 거는 바로 여기 이제 모양을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대식 세포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거가 이미 100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100년 전에 했고 이분은 아까 제가 약간 왜 그 파스테르랑 저기 코우 두 학파를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러시아 사람이긴 했는데요. 주로 연구를 파스테르 밑에서 했어요. 파스테르 밑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 양대 학파가 있었는데 이분은 또 이제 이쪽 그 프랑스 쪽에서 주로 이제 일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식 세포들도 여러분들 금방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서 대식 세포 한 다음에 이 모식적으로 그린 거에는 약간 침을 흘리면서 뭔가 개걸스러운 모습을 그려놨는데 실제로 이 식자가 한자 용어에서 대식이 큰 식세포, 먹는 세포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대식 세포는요, 진짜로 우리 몸에 있습니다.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뭐 세균이건 바이러스를 무조건 먹어치우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아까 그 비세포가 나는 항체 이거랑은 좀 다른 건데 이것도 약간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활동을 하기 전에 얘들을 그냥 이 세포가 잡아 먹어준다면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면역 그 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종류가 다른 거지만 이런 것도 있다. 이걸 이미 100년 전에 알게 됐고요. 이것도 또 하나의 지금 축을 우리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세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랑 이제 좀 친척인데 최근에 더 알게 된 거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여기 호중구라고 제가 해놨는데 호중구라는 것도 이랑 거의 유사한 세포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해놨는데 어떤 걸 그려놓은 것 같으세요? 비유로. 여기 잘 안 보이지 않아? 잘 안 보이나요? 이게 약간 스파이더맨 같은 걸 제가 지금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스파이더맨이냐면요. 약간 성격이 비슷한데 대식 세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막 개걸스럽게 진짜 먹어치웁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그 대식 세포고요. 이런 것들이 세균이에요. 이런 걸 지금 먹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이 되는 거고요. 호중구는 먹는 대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세포 안에 있는 그 DNA란 물질을 세균이 앞에 있으면 몸 밖으로 막 뿜어내요. 뿜어내는데 이 DNA란 물질이 끈적끈적해요. 그럼 내가 호중구가 그 끈적끈적한 DNA를 앞에 있는 세균 같은 게 막 뿜어내면은 세균이 엉겨붙어요. 바이러스 같은 게. 그럼 활동을 못해요. 진짜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그물로 뭔가 나쁜 사람들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게 지금 아까 그런 그물 같은 거를 이 호중구가 밖으로 내뿜어서 이런 또 여기 지금 하나에 나와 있는 또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분들이 거의 100년 전에 주로 항체 이제를 발견해서 이분은 대식 세포를 발견해 가지고 이 두 분이 1908년도에 이미 100년 더 됐죠. 예, 근데 이때 노벨상을 받았어요. 면역의 기초를 이해하게 했다. 그래서 면역학이란 게 사실은 젊은 학문이에요. 젊더니 100년도 젊은 학문인 거죠. 학문의 세계에서는요. 이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제 이 세포들 중에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 세포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이거는 이미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100년 전에 밝혀진 다음에 아주 최근이 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 1970년대 넘어와서 한 80년대, 90년대야 돼야지 알게 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미리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이름이 T세포예요. 아까 B세포가 있었죠. 여기 있는 건 T세포인데 이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특히나 이따가 암에 대한 면역을 할 때 제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제 미리 드리는 건데 이 T세포는요 또 특이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지금 우리 몸에 이게 바이러스를 제가 그린 건데 이게 지금 좀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여기 새 거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바이러스가 여기 감염이 됐어요. 저기 이렇게 호흡기 세포 같은 데 감염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감염된 세포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T 세포랑 이제 맞닿아 있는 여기 세포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바이러스가 여기 감염됐어요.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요 이 세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내 몸에 그냥 놔두면은 거기서 바이러스가 또 나와서 옆 세포를 또 감염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에 어떤 감염이 되면 사실 좀 아깝지만 그 세포는 죽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몸이 전체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 이 T세포라는 거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죽여버려요. 선택적으로. 근데 그거 죽인다고 하다가 옆에 감염도 안 된 세포를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잘하는 세포가 T세포예요. 그러니까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딱딱 골라서 죽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골라 죽이느냐? 그게 이제 여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있는 거지만 비유를 좀 하자면 저기 회색으로 된 사각형 물질 보이세요? 저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T세포랑 감염된 세포랑 말하자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요. 좀 비유를 하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자기가 바이러스의 물질이 자기 안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 몸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어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약간 지금 저기 있는 저 사각형 물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T세포는 그거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의인할 수도 있어요. 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어.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를 위해서 날 좀 빨리 죽여줘. 그죠?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인 건데 이런 식의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T세포가 와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자기한테 이 신호를 주는 그 세포만 딱 죽이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제가 그림을 그린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전반부가 다 끝난 셈인데요. B세포가 있고 B세포가 난 항체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막 먹는 대식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그런 T세포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만요. 이것도 근데 이게 빨간 게 나오나요? 예. 일단은 제가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만 넘겨주시죠. 예. 예,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반부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제가 복잡한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 복잡한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걸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세포들이 막 이렇게 있죠. 아까 제가 무슨 뭐 B세포도 있고 T세포도 있고 대식세포도 있고 뭐 호중구도 있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 무슨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세균이 들어오면은 한 가지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제 다 작동을 해요. 하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협업을 잘해요. 협업을 잘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꾼들이 같이 약간 다른 역할을 하면서 협업을 한다면 막 언어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라면. 야, 너 빨리, 지금 너 그거 할 거 아니야. 뭐 어떤 사람은 너 지금 그거보단 이게 더 빨리 급하니까 빨리 넌 이걸 먼저 해줘.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근데 이거 지금 잘 작동이 안 되는데요. 막 서로 막 이런 대화를 해야지 일꾼들이 뭔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언어를 하는 건 아닌데요. 이 세포들이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거는 네트워크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이뮨 네트워크, 면역의 네트워크라는 말을 합니다. 면역의 네트워크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세포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단백질을 내요. 그럼 이 단백질은 뭐 B세포가 냈는데 T세포한테 야, 너 빨리 일로 와. 진짜로 뭐 이런 신호를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뭐 T세포가 뭘 내면은 대식세포한테 야, 너 지금 약간 좀 쉬고 있는데 넌 지금 좀 더 빨리 힘을 키워. 빨리 좀 더 뭐 액션을 많이 해.
서로 이런 얘기들을 막 서로 합니다. 어떤 경우는 면역 바이러스가 다 퇴치가 됐어요. 그러면은 막 서로 막 아직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야 지금 적군 다 없어졌어. 너 이제 좀 캄다운. 지금 얘기들 가라앉아. 막 이런 것도 이제 얘기도 하고요. 막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저 같은 면역학자들은 각각의 면역 질환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면역의 네트워크를 연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것들이 면역이 관여하는 질환에서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히려 면역이 오히려 좀 오작동이면서 과작동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알레르기랑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질환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면역 반응은 남에 대해서만 일어나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서는 알레르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알레르기는 나하고 남이라는 문제에서 본다면은 남에 대해서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남이 별로 해로운 남이 아니고 환경에서 내가 흔하게 접하면서 별로 해롭지도 않은 남이에요. 그게 뭐예요? 꽃가루. 예를 들자면요. 뭐 진먼지, 진드기. 이거는 내 환경에서 흔하게 보는데 나예요, 남이에요? 남은 남이에요. 근데 해로워요, 안 해요? 별로 해롭지도 않아요. 흔하게만. 근데 거기에는 면역 반응이 무시해줘도 되는데 그걸 무시가 안 되고 뭔가 과반응이라는 게 또 알레르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암 같은 경우는 이게 암에 대해서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 이거 그 의문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암은 나예요, 남이에요? 암세포 자체는 엄밀히 따지면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 세포가 뭐 담배를 많이 펴서건 뭘 해건 간에 내 세포가 암세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예요. 나는 나인데 암세포는 내가 세포가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으킨다면 더 이상 나랑은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약간 해프는 남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은 나는 맞는데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그런 것들을 치료적인 것까지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슬라이드 수는 이제 뒤가 더 많은데요. 이건 제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면역. 이제 이 응용되는 걸 말씀드릴 건데 백신부터 면역 항암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면역 반응을 제가 몇 개 좀 보여드릴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면역 세포들의 드라마예요. 다 이제 좀 아까 다 말씀드린 걸 제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런 이름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면역 세포들은 우리 몸에 있는 피에 있는 백혈구들이 다 면역 세포인데 이 중에도 특히나 아까 보여드린 대식세포 중요한 것만 제가 찝어서 가는데요. 대식세포가 먹돌이가 있고요. 이제 먹돌이라고 제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아까 호중구라는 게 있다고 했죠. 스파이더맨. 아까 기억하시죠? 제가 중요한 것만 찝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림프 이 백혈구 중에서 림프라는 거에 이제 아까 T세포도 있고 B세포도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그 항체를 낳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B세포. 요거 한 다음에 할게요. 항체를 낳는 게 B세포. 그래서 이 항체를 내는 건 저격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멀리서 그냥 이렇게 좀 항체를 내면은 그냥 그 적을 멀리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기억나세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옆에 가서 선택적으로 딱 죽이는 거. 그게 T세포라고 그랬는데 T세포 중에서도 이 T세포가 이제 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별명으로 뭐라고 했어요? 킬러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킬러와 저격수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면역 반응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면역 세포들은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아까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화의 방법이 아까 어떻게 돼요? 뭐 여기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물질을 얘가 내서 얘한테 너 지금 뭐 빨리 뭐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면 그게 바로 면역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반응을 약간 제가 드라마라고 그랬는데 이런 주인공들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액션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린다면요. 면역 반응의 현장을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여러분들 면역 반응이 아까 이제 감염이 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안과 밖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경계가 어디예요? 제가 지금 여기 우리 몸을 그려놨는데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피부 같은 데도 우리 몸의 안과 밖의 경계죠. 근데 굉장히 튼튼한 막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것만이 경계가 아니죠.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어떨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미니 뭐 로봇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해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피부를 안 뚫어도, 그러니까 어떤 우리 조직을 안 뚫어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다 우리 몸의 안과 밖의 경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음식물이 들어가선 공간. 그러니까 우리 몸의 안이에요, 밖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밖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공기가 접하는 우리 몸에 폐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깊숙한 곳이 우리 몸의 안이에요, 밖이에요? 예, 아닌 것 같지만 바뀐 거죠. 그런 데가 다 감염의 현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폐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뭐 요즘에 이런 것처럼 폐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몸에 아닌 것 같지만 바뀐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데들이 다 이제 감염의 현장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염의 현장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사건의 현장이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림프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림프절. 여러분들 림프절 같은 거 우리 어디 있는지 주로 아세요? 우리 몸에요? 림프절은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은데 이런 데, 뭐 목 같은 데도 있고요. 주로 이런 데서도 팔다리에서 어디 있냐면 이런 데는 있지 않고요. 접히는 데, 접히는 데. 요런 데, 요런 데. 다리도 여기, 그다음에 사타구니 뭐 이런 데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장 쪽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림프절은 약간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현장의 작전본부예요. 현장의 작전본부, 현장사령부 이런 느낌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콩알처럼 생겼어요. 콩알처럼 생겼고요. 모양은 실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몸에 뭐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건 뭐냐면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제가 가져왔는데 메르스라고 안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사실은 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왔느냐. 하나는 그리고 왜 대장균을 얘기했고 하나는 왜 뭐 메르스 바이러스를 얘기했느냐. 사실은 뭐 메르스라든지 대장균이 중요한 것보다는요. 세균 같은 건 좀 더 커요. 그리고 세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세포 안까지 안 들어가고 약간 세포 밖에서 좀 기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말씀드릴 거고 바이러스는 더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세포 안까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 좀 다른데 하나 보여드립니다. 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몸에 이게 대장균이라고 해도 좋고 뭐 콜레라균이라고 해도 좋고 세균이라고 하면 박테리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 대식세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잡아먹는다고 그랬죠? 진짜로 이거는 실제로 이건 이제 이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세균은 아니고요. 빨간색으로 된 약간 굉장히 미니 사이즈의 세균 정도 사이즈의 빨간색으로 된 라텍스 고무예요. 이거는요. 얘네들은 이런 것도 막 잡아먹거든요. 이건 소화가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잡아먹는 걸 보여주는 거 진짜 잘 잡아먹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또 하나 이거 기억나시죠? 호중구는 스파이더맨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엉겨붙게 한다. 진짜 스파이더맨 같죠? 이런 것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역시나 아까 호중구가 하는 이게 지금 세균, 여기 세균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여기에 그 끈적끈적한 DNA가 해서 엉겨붙은 겁니다. 여기도 세균이 모양이 좀 다른 세균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죠? 엉겨붙었어요. 엉겨붙은 애들 더 막 꼼짝달짝 못하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또 어떤 것도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비세포가 항체를 이제 생산해요. 그러면 항체를 생산하면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세균 물질이 여기 딱 붙으면 이 저격수 비세포가 항체를 막 이제 많이 분비해가지고 여기 잡아줍니다. 잡아주면 이 항체가 잡아주면 막 움직이지도 못하게 잡아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항체 막 구멍을 뚫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 항체가 세균의 구멍을 뚫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막 세균이 죽기도 하게 되겠죠. 근데 아까 이런 것들은 세균마다 다 다른 항체가 존재한다. 아까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아까 제가 첫 그 파트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이것도 그냥 똑같아요. 신종 지금 뭐 우한 지금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똑같은 상황인 건데 이제 이런 것들 아까 기억하세요? 그 비세포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아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지만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죠. 백신이 없는데 백신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그냥 가정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백신 때문에 항체가 생겼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길 거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설사 들어오더라도 아직 세포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잡아줘서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그냥 잡아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중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화작용을 하는 것들도 그냥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세포가.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여드리는데 너무 정교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안 나왔던 세포가 하나 나오는데 그 정교함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 감염되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몸에 뭐 호흡기 세포가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제가 안 보여드렸던 건데 수지상 세포라고 별명이 순찰인데 얘네들은 아까 그 대식 세포랑 비슷한 종류입니다. 대식 세포랑. 대식 세포는 아까 특징이 뭐였죠? 막 먹죠? 그럼 얘네들이 이 세포까지 다 먹어버려요. 다 먹어서 얘네들이 어디로 오느냐? 이걸 가지고 림프절로 가지고 옵니다. 얘네들이. 아까 바이러스 막 먹었죠, 얘네들이요. 먹은 다음에 림프절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 동안에 이 순찰을 도는 이 수지상 세포가 바이러스 조각을 자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바이러스 조각을. 림프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T세포라는 건 원래는 왜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들은 원래 림프절에서 그냥 놀고 있어요. 처음에는. 놀고 있다가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 바이러스 조각을 가지고 오는 순찰이를 만나면 순찰이는 와서 뭐 하는 거냐면 림프절로 와가지고 림프절이 그 사령부에서 그냥 대기 장소거든요. 여기 와서 순찰이가 와서 이 조각을 보여주면서 이제 의인화해서 말씀드리면 야, 너 지금 이제 너 그동안 많이 놀고 있었지? 지금 너가 지금 해결해야 될 그 바이러스 지금 막 나타났어. 저쪽에 가 있어. 지금 뭐 피부 어디에 있어? 빨리 너 일어나. 하면서 지금 여기다가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T세포가 이제 놀다가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돼서 여긴 림프절이지만 원래 그 바이러스가 감염돼 있던 그 조직까지 가요. 가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얘만 딱 죽입니다. 옆에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건 안 죽여요. 굉장히 정교한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자, 여러분들 아까도 그 제가 이 메르스 바이러스라고 제목은 했지만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요즘에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사망률이 몇 %로 나오나요? 5% 약간 안 되는 것처럼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95%는 감염돼도 저절로 낫는다는 얘기인 거죠. 좀 더 많이 아프시건 좀 가볍게 아프시건 간에 그럴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됐었음 뭐 아팠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절로 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이 T세포들이 와서 죽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사실은 뭐 물론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는 다 저절로 낫게 되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사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특효약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저절로 낫는 건데 이런 제가 보여드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남은 파트가 두 파트가 남았는데 이제 하여튼 좀 면역 세포들을 중심으로 설명은 다 끝났고요.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리고 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대 면역, 바이러스의 반격. 이게 아마 요즘 그 시사적인 거와도 연결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인류를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 신변종 바이러스. 이게 그 의학의 내과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 그러니까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이거는 아마 한 대략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근과거니까요. 1970년대 이후로 새로 나온 바이러스들 같은 거 쭉 이렇게 막 해놓은 겁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이게 제가 몇 년 전 교과서에서 최근 걸 제가 여기다 업데이트를 좀 하면은요. 기억나시는 거.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는 더 먼저 나오긴 했는데 14년도에 이렇게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진 않았죠. 아프리카에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이거는 우리도 기억이 생생하죠. 메르스 2015년. 그러니까 메르스가 더 처음 나온 건 중동에 더 먼저 나왔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큰 임팩트를 줬죠. 그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가 좀 사그라들긴 했는데 그때 브라질에서 뭐 지카 바이러스, 뭐 소두증 이런 것도 있었었죠. 마지막 지금 하나 보여드리는 게 제가 바로 이 슬라이드를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게 첫 환자는 작년 12월부터 있었어가지고 공식 이름이 2019 N이 그 신종, 그러니까 신종 그 너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지금 공식 이름입니다. 이게 요거가 요즘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의 공식 이름인 건데 이게 지금 주로 유행을 2020년도에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런 게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제가 그 전에도 만들어놨던 슬라이드인데 이런 슬라이드들이 많이 요즘에도 이런 영화들 같은 것들이 뉴스에도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영화 속의 바이러스라고 제가 요즘에 뉴스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이 두 개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 제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 두 개가 많이 인용되냐 하면은 딴 것들은 좀 너무 비현실적인 바이러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무슨 뭐 좀비 바이러스 이런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있을 법한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뭐랄까 사실적인 거죠. 물론 당연히 픽션이지만 허구지만
그 바이러스나 의학적인 상황들은 굉장히 좀 현실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뤄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왜 많냐?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러스들이 변이를 하는데 실제로 요즘에 나온 것들 많은 걸 보면은요, 야생동물에서 넘어온 게 많아요. 중국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뭐 야생물 박쥐를 먹었니 안 먹었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 아니어도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막 그런 그 옛날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던 막 굉장히 우거진 숲까지도 벌채 같은 걸 많이 한대요. 그러다 보면 옛날엔 거긴 사람이 그런 데 살던 뭐 어떤 원숭이와는 사람이 접촉할 일이 없었는데 자꾸 막 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야생동물하고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넘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사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옛날로 치면 이런 게 중국에 어떤 사람이 박쥐를 먹어가지고 무슨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쳐요. 해봤자 아마 그 동네에서 좀 번지고 말았을 거예요. 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의 발달이 이런 것들이 더 큰 좀 국제적 이슈가 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류한테 유입되면 이게 새로운 신종 이제 그 바이러스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백신을 그 예상이 틀렸니 맞았니 이런 얘기해서 틀려가지고 유행을 더 많이 하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신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까 기억하세요? 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항체가 이걸 잡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항체가 잡아주는 이 부분이 맨날 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맞은 백신이 여기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에 자꾸 바뀌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바이러스의 변이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기 전까지 그래도 항상 우리가 많이 좀 관심을 가졌던 거, 그것도 기억하시죠? 2009년도에 약간 좀 너무 과잉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2009년도에도 그 신종 플루라고 때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인플루엔자는 사람들한테 늘 관심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1918년도가 팬데믹 플루라고 그래가지고 이때 이게 인류사에서 어마어마한 독감이었다고 해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가 1차 세계대전 기간이었는데 사실 1차 세계대전 기간에 그러니까 이 무기로 총칼로 사망한 군인보다 이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군인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막 갑자기 유행을 해가지고 막 좀 우리를 좀 요즘처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인류랑 늘 오래하는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또 뭐 이것도 그러니까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막 어느 날 갑자기 더 유행하고 이런 건 아니고 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잠복 전략을 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저도 피곤하면 이렇게 입술 주위에 물집이 잘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생기는데 피곤하면 이게 언젠간 제 몸에 처음 들어왔을 거예요. 그랬다가 이건 인류랑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가 가졌던 바이러스인데 가지고 있다가 그냥 제가 건강할 때는 숨어 있습니다. 되게 숨어 있는데 이런 데 숨어 있어요. 여기 신경절 이런 데 숨어 있다가 문제도 안 일으켜요. 내가 좀 뭐 과로하고 피곤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튀어나와서 피부까지 튀어나와서 이렇게 물집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헤르페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주 뭐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죠. 뭐 좀 보기 안 좋고 좀 그런 거죠. 근데 이거랑 거의 똑같은 게 뭐냐?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다가 반가운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오다가 이 장성군에서는 이 대상포진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대상포진을 좀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대상포진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 대상포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랑 같은 유사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마 이거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수두 알았거든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도 뭐 수두 백신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수두는 누구나 앓는, 그렇다고 수두에 걸린다고 뭐 사망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몸에 전신적으로 물집 나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수두에 걸렸다가 나와서 평생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수두 바이러스는 아까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랑 좀 유사한 바이러스라서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몸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키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신경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인도 되고 또는 무슨 어떤 면역이 저하가 되고 하다 보면 얘네들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대상포진의 형태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두 바이러스랑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같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 명칭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인 거죠. 그 바이러스 이름으로요. 이게 지금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학술지에 나온 그림인데 어렸을 때 수두 많이 알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우리 몸의 척수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신경절에 숨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수두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무 문제는 없지만 수두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뭐 하나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이제 우리가 몸이 좀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지면 그럴 때 근데 대개인데 대상포진은 이렇게 전신으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몸의 일부분에만 나타나는 게 특징이긴 하죠. 근데 대상포진도 걸리면 대상포진이 걸렸다고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아까 장성군에서 제가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제가 이렇게 알아본 건 아니지만은 대상포진에 걸려도 대부분 저절로 나아요. 낫는데 굉장히 아프답니다. 이게 신경통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이렇게 통증을 할 때 설문처럼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통증의 강도가 세냐 이렇게 설문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강하대요. 그 통증의 강도가. 특히나 노인분들이 이제 고령자분들이 그걸 알았을수록.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삶의 질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대상포진 백신 같은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결국은 답은 백신이다. 제가 이 말씀 드릴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백신이 없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당연히. 근데 그건 뭐 우리가 뭐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거나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그 결론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결론은 뭐냐면은 이미 인류가 우리가 좋은 백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그걸 또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게 백신 얼마나 효과가 있나 보시면 이건 미국의 통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이들한테 기본으로 맞히는 게 폴리오 바이러스. 이게 옛날식 용어로는 소아마비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홍역, 풍진, 이하선염, 볼거리라고도 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애들 맞을 때 접종표 보면은 MMR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이제 그 백신의 이름이 써 있는데 이거가 대개 6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됐어요. 미국에서도. 60년대 초중반부터 이걸 놨거든요. 이거 미국 사례긴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백신을 놓은 직후부터 거의 없어지죠. 이게 백신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백신 자체가. 예, 대단한 건데 이건 미국 사례고요. 우리나라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사례.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나라는 옛날 통계가 없어서 이런 잘 제가 못 가져오는 거고요. 이건 통계가 좀 좋은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B형 간염,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B형 간염은 지금은 무조건 애들 태어나면 어릴 때 다 백신을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엄마가 만약에 이제 복균자라 하더라도 이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신생아를 예방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1982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10세에서 18세의 그 당시에 인 청소년기 애들 중에서 15%가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2011년도 시점에서 청소년들을 보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30, 39세를 보면 그렇게 없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왜 이제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접종표 같은 걸 보면은 어떤 백신은 6세에 맞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태어나자 맞히는 것도 있고 다 이렇게 표가 다 있잖아요. 그 표를 딱 맞춰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걸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B형 간염은 만약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엄마가 좀 복균자거나 그랬을 때 태어난 직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신을 넣더라도 그때 놔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 직후에. 이게 B형 간염 백신이 태어나서 가장 초기에 맞는 백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백신이 개발됐지만 이때 이미 30세에 넘은 사람들은 이미 그 적정한 접종시를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그 예방의 효과가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다 그런 그 표를 만드는 거는 스케줄 표를 만드는 거, 일정 표를 만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이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백신의 원리는 다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면역 반응은 되게 약하게 일어나는데 동일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 번째 면역 반응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실제로 진짜 감염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가짜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면역 반응이 세다는 걸 이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백신 이렇게 뭐 이 가짜 면역 반응을 가짜 바이러스를 만드는 방식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지금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야,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거 백신 언제나 나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그렇게 재빠르게 안 나올 거예요. 못 나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 이게 몇 달 만에 한두 달 만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한 면도 있죠.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야, 인류가 무슨 뭐 신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하는 거 이런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재빠르게 백신을 개발해 보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이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는 사람 그 이제 재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제를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재빠르게 백신을 근데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다 어려운 과제인 거죠. 뭐가 생길지 알면야 뭐 쉬운 거지만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아까 그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에 그 아나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애는 자연주의로 내가 뭐 육아를 하겠다 해가지고 백신을 안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그 애들 태어나면 맞추는 그 소아 접종표 있잖아요. 일정표. 거기 있는 것들은 굉장히 검증이 잘 된 거예요. 그걸 맞춰야 되는데 나는 뭐 자연주의 육아를 하겠다고 홍역을 뭐 안 맞춘다?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전 국민 애들이 맞았는데 뭐 우리 한 명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장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집단 면역 때문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전염병이 그 인구 집단에서 퍼지려면 이게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꽤 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 한 명 안 맞으면 사실은 이게 잘 전파가 안 되니까 서로 어떤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다 장벽이 돼가지고 잘 전파가 안 돼요. 그 사회에는. 근데 이제 그런 인구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이 애들이. 그러다가 그게 어느 기점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바이러스가 넘어가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한 명 맞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안 맞는다고 그만 티가 안 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는. 근데 이게 어느 기점을 넘어가면은 사실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홍역 같은 경우는 그 아나키랑은 뭐 유사한 거지만 약간 음모론 같은 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맞추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가끔 보면 뭐 어디 뭐 디즈니랜드에서 뭐 홍역이 뭐 유행을 뭐 했다, 번졌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올 때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백신 쪽이 워낙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거가 여러분들 백신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암을 예방하는 백신이라고 광고하는 요즘에 백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워낙 이것도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금 국가가 이걸 지금 접종을 자꾸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HPV라는 거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 과학자분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뭘 발견했냐?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 여성의 자궁경부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럼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쪽 그 두경부암, 목이나 뭐 인후두암 이런 데에서도 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걸로 잘 알려진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발견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만든 게 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를 감염을 막는 백신을 개발했어요. 최근에 한 10년이 아직 안 됐죠. 그게 뭐 가다실이라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이제 나와 있는 게 두 회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안 걸리니까 뭐가 안 생길 거예요? 자궁경부암이나 이 두경부암이 덜 생길 거다. 근데 실제로 증명이 된 거죠. 의학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물론 개념적으로는 진짜로 좁게 보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건 맞는데 그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니까 그것까지 막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각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처음에는 청소년 그러니까 여자애들한테만 맞춘다고 하다가 막 이걸 좀 확대하고 뭐 나이도 점점 낮추고 뭐 남자도 맞춰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는 그런 백신인 거죠. 이것들도요. 자, 그래서 시간 제가 한 10분 정도 동안에 이제 다른 얘기들 좀 몇 개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뭐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그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면역항암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암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사실 지금도 우리한테는. 근데 암 하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적어도 뭐 친척분들 중에 암 안 걸리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 시민으로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 암 걸렸는데 너무 늦게 발견해서 수술을 못 한대.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기에 발견이 되면은 일단은 수술로 일단 도려내는 게 가장 하는 이제 중요한 치료법인데 너무 번지면 못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수술 말고 하는 게 또 뭐 있어요? 뭐 항암제. 근데 항암제 막 독성이 많다. 뭐 영화에도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치료법이 지금까지 치료법이었어요. 근데 특히나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암이 전이가 됐대. 그래서 얼마 못 산대.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암이 퍼지기 시작하면 전이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환자분들한테. 근데 최근에
이 면역 항암제가 나오면서 얘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아까 이제 이겁니다. 결국은 이 면역학자들한테는 암세포가 남으로 인식이 될까? 아니면 나로 인식이 될까? 이거에 대한 그 공방이 한 지난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학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은 나는 맞습니다. 근데 바뀌었거든요. 유전자 돌연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암이 된 건데 그 달라짐으로 인해서 남으로 인식이 되고 면역세포의 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결론 지금 말씀드리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제가 한 줄 한 줄 보시라고 가져온 게 아니고 이 면역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이게 심지어는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1900년대, 890년대도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냐면은 세균 발견되고 얼마 직후였거든요. 미국 뉴욕에서 어떤 의사가요. 이런데 좀 눈에 보이는데 암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내부 장기가 아니고 그 환자 이런 데다가 세균 키운 거를 갖다 찔러줬어요. 그냥. 그럼 일부 세균 감염을 시킨 거. 지금 와서 보면 조금은 약간 좀 허무맹랑할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뭔가 면역을 좀 뭔가 세균을 막 찌르면 또 면역이 활성화될 테니까 염증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 유명한 사진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그렇게 100명을 치료해서 뭐 50명이 치료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게 암이 없는 사람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가 낮아서 그렇지 그분의 사진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그 치료받았던 환자가. 근데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현대적인 면역학이 막 1980년대, 90년대 발전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는 좀 재미있는 거가 제가 의과대학을 다닌 게 1990년도 초반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제가 의과대학 학생일 때 그걸 배웠어요. 아, 암이 이제 치료를 해서 조만간 면역을 이용해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저희도 배웠어요. 제가 학생일 때. 근데 그로부터 제가 뭐 90한 2, 3년에 배웠다고 한다면 20년 넘게 동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 됐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연구하는 의사고 실제로 일선에서 보는 그 환자를 직접 보는 그 암을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 사기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된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안 됐다 했는데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난 거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반전 얘기는 좀 이따 하는데요. 결국 아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까 이 그림 아까 언제 보신 거죠? 이게 바이러스 감염 때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이 킬러 T세포가 딱 선택적으로 죽인다고 했는데 암세포도 마찬가지죠. 암세포도 아까 이 경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좀 아깝지만 그 세포 하나는 아깝지만 걔를 죽여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죽여줘야지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킬러 T세포, 바이러스 때의 그 면역세포 똑같은 거가 암에 대해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하고 유사한 면역 반응이에요. 그 종류가 말하자면 감염된 세포 또는 암세포를 결국은 끝까지 죽여야 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거를 하나를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영어 있는 걸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 한 가지는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좀 복잡한 그림을 가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더 쉬운 그림 하나를 좀 더 준비할까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전 슬라이드를 가지고 여기 암세포가 있어요. 아까 지금 이 관계를 제가 다시 그린 겁니다. 요 암세포 바이러스 세포지만은 암세포와 이제 만난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가 암세포가 있고요. 여기 T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암세포에 암 항원인 걸 인식해가지고 여기 포지티브라고 돼 있는 플러스 시그널은 이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너 죽이도록 활성화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못 죽이는 거예요. 암 환자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세게 해보려고 이 T세포를 사람들이 애를 써서 다 실패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일본에 있는 어떤 혼조 박사님이 이거를 PD1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암세포는 여기 있는 PDL1이라는 걸 많이 발현하고 이 암 환자의 T세포는 PD1이라는 거를 많이 발현하는데 알고 보니까 T세포가 얘네들을 죽이면 좋은데 못 죽이는 이유가 이게 딱 두 개가 붙으면 여기에 네거티브 시그널, 마이너스 시그널, 억제하는 시그널이 너무 강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거 너무 강해서 이거를 지금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암 환자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항체를 만드는데 항체를 약으로 만드는데 PDL1하고 PD1이 못 붙게 항체를 만듭니다. 그게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암세포가 있고 T세포가 있는데 이 PDL1하고 PD1이 붙으면은 자꾸 이 T세포를 억제하니까 이거를 서로 못 붙게 여기 안티 PD1, 안티 PD1 이게 약의 이름인데 이걸 못 붙게 서로 이렇게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이걸 약으로 개발해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 T세포가 활성화돼 가지고 이걸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발견하신 거 혼조 박사님이 2년 전에 2018년 노벨상을 받았죠. 이것 때문에 받았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환자 임상에서 효과가 있어요. 지금 효과가 이게. 근데 이거가 비유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얘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비유를 하면 딱 이 비유가 적합하실 거예요. 어떤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입장에서 막 공부를 막 되게 잘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막 비싼 과외 선생님을 붙이고 어디 비싼 학원을 보내고 막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 다 실패했던 암치료의 전략입니다. 뭐냐면은 이 T세포가 좀 세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암치료를 죽이길 바랬는데 힘이 약하니까 거기다가 T세포를 강하게 해주는 뭔가를 자꾸 때려 넣어준 거죠. 그게 비싼 과외나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이 힘을 세게 하거나 공부를 하게 하려면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얘가 공부하려는 원래 힘은 좀 있어, 공부하려는 의지는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옆에 짝이 얘를 굉장히 뭐 공부를 못하는 방해하는 친구가 하나 있네요. 그럴 때 PD1, PD2는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럴 때는 비싼 과외 선생님 안 붙여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걔랑 어떻게 못 놀게 어떻게 됐어요.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성적이 팍팍 올라가는 거죠. 이 상황을 비유를 한다면 이런 상황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그 약이 지금 만병통치약이 됐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 약이 아직 100%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주위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게 폐암이에요. 폐암 말기인데도 이 약을 처방받는 것도 무슨 검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약을 하시면은요 말기암에서도 한 30% 정도 효과가 있어요. 30% 정도 효과가. 근데 옛날에는 말기암은 그냥 포기하는 암이었거든요. 근데 말기암일 때 한 30%가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또 대단한 발전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대단한 발전이지만 또 아직 부분의 성공인 거죠. 요즘에 이 제약업계나 이런 데서는 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막 벤처 이런 사업 이런 데서도 지금 이 30%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 있는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암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이제 그려놓은 건데, 이걸 이제 그 생존 곡선이라고 그래요. 말기암 환자들은 원래는 이렇게 이제 옛날식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어떤 분 점점 사망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말기암 환자분들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이 녹색 커브가 뭐냐 하면은 이 면역 항암제를 쓰는 거예요. 면역 항암제. 이걸 쓰면 어떻게 돼요? 높이가 좀 생겼네. 이 높이가 생겼다는 게 뭐예요? 쾌속가잖아요, 이게요. 높이가 생긴 건 이게 한 20-30%라고 할 수 있는데 장기 생존을 한다는 거죠. 말기암 환자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또 사회적일 수도 있어요. 이거가 우리나라는 지금 보험을 해줍니다. 보험을 해주는데 보험 안 했을 때 약값이 거의 1년에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도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학의 문제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또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약이 되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신문 보시더라도 요즘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가, 이거는 그 T세포를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거다 보니까 폐암이 좀 더 지금 잘 듣긴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암 저암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암 저암 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폐암을 보험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암은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거기 또 그 환우회 분들이 또 어디 가서 청와대 앞에서 또 시위합니다. 우리 암도 보험을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학의 문제가 더 이상 이제 의학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다른 문제들도 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발견했던 혼조 박사님하고 그 이제 미국의 앨리슨 박사님인데, 이 두 분이 이런 업적으로 노벨상을 2년 전에 받으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제가 마지막 남은 슬라이드는 몇 개, 이제 아주 짧게만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 상황이나 암의 상황이나 다 뭐예요? 면역을 좀 우리가 높이고 싶은 상황들인 거죠. 그거는 뭐 좀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과잉인 병,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알레르기 질환하고 자가면역 질환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나에 대해서는 원래 무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진 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건선이라는 것도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요즘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치료하는 거냐? 치료하는 그 약들의 원리는 뭐냐면은, 아까 기억하세요? 면역 네트워크 안에 치료 타겟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그냥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정상인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그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걸 아까 그 네트워크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면역학자들은
이런 질병마다 누가 뭐를 내 가지고 누가 어떻게 뭐 되고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럼 이걸 잘 파악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약을 만드는데 딱 보기에도 여기 TNF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네. 그러면은 TNF에 대한 항체를 약으로 만듭니다. 그럼 이거를 TNF가 더 일을 못하게 막아주는, 이제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 약이.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게 지금 약으로 이거를 알게 되니까 약으로 많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뭐 여기도 뭐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셀트리온 이게 왜 유명한지 아세요? 셀트리온 같은 회사는 이 TNF 항체 같은 게 이런 데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의 원조약을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이거의 원조약은 10년 전에 이미 외국 회사가 만들었는데 이런 그 항체약들은 카피약을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이 항체약을, 이 TNF 이 차단 항체를 카피약을 세계 처음으로 만든 게 셀트리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약간 좀 그런 선두 기업들은 요즘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알레르기 질환 기억하시죠? 이 세포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알레르기 관련되는 것도 있는데 아까 환경에서 우리가 나는 내가 아니고 남인 건 맞는데 별로 유해하지도 않은데 그거에서 과잉 반응이라는 게 알레르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알레르기가 일어나면은요, 이런 면역 세포들이 이런 데 있는 것들을 자기 물질들을 막 밖으로 분비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히스타민 같은 거죠. 히스타민 같은 게 막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재채기도 하고 막 콧물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히스타민 같은 걸 먹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그 나와 남의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면역은 제가 아까 그 100년 전에 잘 이유는 모르지만 면역은 나와 남을 구분해야 된다. 그 원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그 100년 동안에 그 원리를 잘 알게 됐어요. 왜 어떻게 나와 남을 구분하느냐. 오늘 제가 그 원리를 설명드리진 않았지만은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연구를 할수록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남인가 이런 것도 헷갈립니다. 이게 이런 거죠. 엄마에게 태아는 남인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유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남편의 신장을 부인한테 이식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남편은 남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기는요, 유전자가 절반은 남편 거고 절반은 엄마 거거든요. 근데 아기한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한 거예요. 여기는 남은 남인데 여기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조절되는가? 이런 것도 약간 좀 애매한 회색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회색지대에 대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남인가? 여러분들 요즘에 그 장내에 건강한 미생물들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닌데 이런 거 많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 나예요, 남이에요? 남은 남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면역 반응이 일어날 필요가 없거든요. 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조절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나와 남을 구분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많이 헷갈리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데인저 스티어리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남이들, 그러니까 엘러지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나와 남이 더 중요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남이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나는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남이더라도 뭔가 지금 나를 파괴하고 위험을 일으키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약간은 좀 그 이론이 살짝 그 버전을 새롭게 하고 있는 그런 게 면역학의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그래도 원래 좀 더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연되지는 않았지만은 원래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는데요. 한 2장 남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2가지 슬라이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제 끝나고 제가 질문하시라고 하면 이럴 거예요. 면역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면역력이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면 그게 뭘 의미하면 저도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면역력에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자, 더한 건 뭐가 있느냐? 면역력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측정할 수는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나는 최근에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날 좀 재봐. 내가 면역력이 지금 얼마인지 재주세요. 군수님이 그러셨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 면역력을 측정할 수 있나? 또는 면역력이 부족한 특수한 상황은 있긴 있나? 했는데 이 면역력이 부족한 특수한 상황들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에이즈 환자 이런 사람들은 그 T세포가 엄청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에 계신 이런 분들 말고
그냥 HIV 감염자도 아니고 진짜 이제 그 말기 HIV 그 에이즈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죠. 이런 분들은 진짜로 면역력이 엄청 바닥을 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 여러분들 이제 저도 사진으로만 본 거지만 아프리카에 너무너무 못 먹어가지고 막 배가 막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런 영양실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단백질을 너무 못 먹어가지고요. 항체도 못 만들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극단적으로 면역이 약한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좀 사회생활도 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런 범주랑은 다르다는 거죠. 아까 그런 에이즈 환자라든지 그런 뭐 항체를 못 만드는 그런 영양실조 이런 경우는 그런 극단적인 면역의 약화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비법이 있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 결론이에요. 너무 허무한 결론이죠. 근데 이제 제가 면역학을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제 하신다면 저같이 면역학을 전공하는 사람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비교적 좀만 피곤하면 이게 신호가 빨리 오는 편이에요. 뭐냐면은 저는 뭐 아까도 입술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나고 하거든요. 벌써 이렇게 좀 저는 즉각 신호가 오는 편인데 그럴 때 어떡합니까? 저 특별히 먹는 거 없어요. 먹는 거 없는데 그냥 그럴 때 좀 며칠 좀 더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하다 보면 저절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보통 뭐 적정한 수면 시간 또는 적절한 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고단백질 음식, 이제 영양가도 좋은 음식 이런 걸 드시면서 하셔도 그것만 잘 지키셔도 특별한 면역을 더 챙기실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를 더 강조를 굳이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의학을 저 말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게 요즘에 그 의학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면역 말고도 다른 걸 병원에 가시더라도요. 요즘에는 특효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효 처방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사들이 이 처방은 저만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다. 왜냐하면 의료가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표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만의 비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대 의학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 이번에 무슨 뭐 신약 개발을 했는데 뭐 당뇨에 대한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 임상 시험을 했는데 이 약이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임상 시험을 하죠. 그게 어떻게 합니까? 기존 치료제와 새로운 치료제를 뭐 1000명씩 환자를 이렇게 해서 심지어 이거 들어보죠. 이중 맹검. 이게 뭐냐면은 누가 신약을 먹는 건지 누가 옛날 약을 먹는 건지도 의사도 모르게 해요. 환자도 모르고. 그런 다음에 누가 더 좋아졌나.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진짜로 신약이 옛날 약보다 좋은가?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임상 시험을 하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걸 우리가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임상 시험을 통과해서 면역을 증진시킨다고 검증된 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무슨 면역을 증진시킨다는 뭘 드신다는 거를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뭐 해롭진 않겠죠. 하지만 그거를 무슨 1000명을 먹이고 안 먹여서 진짜로 면역이 좋아진 걸 증명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임상시험을 안 했을까요? 그거 임상시험 통과하면 대박이에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통과를 못 할 거니까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너무 이렇게 좀 또 그런데 너무 또 이렇게 또 투자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자. 뭐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면역은 이런 개념이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뭐 이 제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 이식 환자인데요. 예. 그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제 생각에는 면역력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꾸로 억제제를 먹는데 그리고 그게 또 평생을 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거기에 대해서 면역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아무튼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보통 이식을 받으시지 않으신 분보다는 좀 더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할 때 면역이 보통 분들보다 좀 진짜 극단적으로 약하신 분들도 계시다. 그게 아까도 뭐 그러니까 말기 뭐 에이즈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런 사람들보다는 더 면역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 바닥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시죠. 근데
보통 우리 정상보다는 확실히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점점 이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면역 억제 드시는 분들이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먹는다고 하면은 딱 개념적으로 야 이게 지금 이식한 간이 거부 반응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먹는 건 맞는 건데 면역 억제를 한다 그러면 억제가 굉장히 바닥으로 만든다는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 이름치고는 생각보다는 살짝 억제하는 거지 엄청 바닥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우에도 다른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 약 하나를 드시면은 면역이 되게 좋아집니다. 라는 그런 약이 있으면 벌써 히트를 쳤겠죠. 근데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기본에 충실한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런 건 마찬가지인 것처럼 진짜 아까 제가 좀 무리하지 마시고 아까 진짜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수면과 먹는 건 것 같아요. 하시고 오히려 그냥 남들보다 이제 감기나 이런 게 앓으셔도 좀 더 세게 앓으실 수 있으니까 막 기본적인 개인위생 잘 하시고 하는 것 정도밖에 딱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예.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어느 거에 대해서요? 대상포진. 대상포진이요. 예. 그 영어로 조스트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게 1년에 한 번 맞으면 평생에 한 번 맞으면은 괜찮다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사실인가 싶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것도 약간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된 게 두 가지 전혀 다른 그러니까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종류가 다른 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이요. 종류가 아예 다른 종류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중에 한 종류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회사는 두 개인데 종류는 한 가지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일생에 두 번 맞을 필요는 없어요. 한 번 맞는 건 맞는데 그게 약간 좀 제한점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걸 그게 막 임상시험을 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임상시험을 했더니 이 백신을 안 맞으면 뭐 10,000명 중에 몇 명이 뭐 100명이 걸린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백신을 맞은 10,000명 중에서는 50명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니고 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반으로 줄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긴 하죠, 사실은요. 근데 이게 보통 저희가 무슨 홍역 이런 백신들은 거의 100%거든요, 효과가. 비형 간염 백신 같은 거는. 그러니까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백신인 거긴 하죠. 하지만 횟수는 아까 질문하신 그 포인트만 가지고 보면은 한 번만 맞으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백신이 있어요. 그거가 이제 몇 년 내에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거는 효과가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예. 그때는 또 맞으시는 건 고려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때. 예. 예. 면역 높이기 위해서 영양 예. 수면 이야기했는데 스포츠와 운동의 관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전에 그 국공 활을 쏘면서 한 5년 동안 겨울에 계속 밖에서 쏘니까 또 찬바람에 노출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한 5년 동안 한 병원 감기가 왔다가 세포에 침입을 못하고 나간 건지 전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한 몇 달을 한번 쉬어봤더만 그 5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던 것이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노출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이 이 아까 면역력을 좀 증가시키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그걸 빼먹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기본에 충실하자 너무나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 기본에 충실하자는 걸 하면 좀 허무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사실은 좀 다시 얘기하면 돈 안 들이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빼먹은 게 아까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영양, 운동, 적정하라는 운동인데 적절한 운동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대개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하는 스포츠 정도는 되게 적절한 운동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운동을 막 일부러 시킨 다음에 면역을 뭔가 뭐 이런 연구도 좀 있었는데 너무너무나 과도한 운동. 그러니까 우리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막 스포츠 선수로서의 극한까지 가는 운동. 이런 경우는 오히려 면역이 좀 감소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까지는 다 오히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면역에는 다 좋은 거는 다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